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내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를 결정하면서도 재시험 등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2030 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텍스트 힙 열풍이 일고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폐관하겠다고 밝혀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시 55분쯤에 시험지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뭐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제지도 없었고 참담하죠. 이거를 준비하려고 정말 시간도 많이 있었고 관련된 것도 많이 풀어보고 했는데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시작 전 문제가 온라인으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시험을 치른 수험생 등에 따르면 자연계열 논술고사 시작 전 단답형 1번 문항과 관련된 내용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시험 시작 1시간 전 한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전자기기를 걷지 않은 채 시험지를 나눠줬고 그 사이 한 수험생이 문제지를 보고 문항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유출한 걸로 학교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지를 다시 회수하긴 했지만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취소 소송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수험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오늘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시로 이월하면 이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내린 이유가 뭔가요? 이 시험의 총체적인 관리가 잘못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이 아주 기계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손해라는 건 금전적으로 나중에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를테면 회복할 수 있는 손해인 거예요. 근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수험생 입장에서 대학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 계속되거나 하면은 심지어 논술만으로 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르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럼 너무 받는 피해가 큰 거예요. 학생들은. 이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아이들한테는 있는 거다. 제가 이제 과거에 유사하진 않지만 생기부 같은 게 엄청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 징계 이력이 남는 학생이 있었어요. 법원이 대단히 빨리 처리를 해주고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다고 본다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네. 그 학생은 그래서 효력정지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지워졌고 본안소송에서도 상대 측이 저는 학교 측 고등학교 대리여가지고 상대 측이 이겼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이거는 그냥 효력을 완전히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근데 효력정지가 무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안소송 선고시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는 이거 다 비용도 너무 들고 이거는 이의를 해야 되겠다. 다른 수험생들한테 큰 피해가 간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했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고에 대해서 밝혔었잖아요. 예, 즉시 항고했죠. 그러면 아이가 일단 효력정지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지는 되는 유지는 거죠. 되는 거죠. 즉시 항고에서 뒤집어지지 그러면 않는 거죠. 논술 시험 결과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올스톱인 거잖아요. 올스톱이고 그러니까 연대 측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결혼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원은 정확하게 있으니까. 이걸 그럼 수시가 아니라 정시에서 다시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학생들이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 대안인 거죠. 아니 입장 보고서 제가 수험생의 논술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럼 네. 억울하죠. 나 정말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네. 게다가 이제 논술 시험에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구성된 시험이었다면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딱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논술은 내가 잘 본 것 같으면 잘 본 거고 네. 못 본 것 같으면 못 본 거거든요. 네. 결과 객관적이죠. 학교 측에서 내려준 결정이 없으면 이게 다 늘 설왕설래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까지 생겼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해서 이제 문제인 건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지인이 있어서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이게 터질 수 있는 문제가 터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논술 시험을 학교마다 이제 응시하는 학생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10,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응시해서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험을 진행한단 말이죠. 수능과는 달리 그렇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술한 지점들이 사실 존재한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걷는 문제만 해도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 그걸 걷는 걸 가지고 걷는 학교도 있고 그냥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걷었다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나눠주다가 잘못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핸드폰을 가져가는 과정에 이제 본인 핸드폰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뭐 수험생 친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다 걷는 경우도 있는데 늘 문제가 존재해 왔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가 지나가고 나면 그 문제는 또 이제 사그라드니까. 근데 늘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었는데 이 연대라는 꽤 유명한 학교에서 이게 터지니까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지금 그럼 올스톱 된 건데 네. 연대의 논리는 아니 이렇게 놔두면 다른 수험생들이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네. 이거잖아요. 예. 이게 논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재시험까지 요구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자연계 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논술에서 한 고사장에 30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만 이 수험 관리하는 분들이 헷갈려서 1시간 먼저 배포가 된 거예요. 애들이 받아들고 펼치진 않아도 이 문제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휴대전화로 문항을 찍어서 아이들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놓은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 그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러면 너무 공정성이 해쳐진 거예요. 심지어 이제 경찰인지 어쨌든 진술로는 이게 물증이 없다는 게 이제 연대 측이긴 한데 본인의 과외 선생님한테 문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학생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네, 네. 촬영 내지는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리고 이게 뭐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4개 있는 그것만 봐도 이 수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략 어떤 문제인지 유추가 또 가능한 정도였다고 그게 벡터 하더라고요. 문제다 예. 추정을 한 거죠. 아유, 그래서 더 이 이상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모릅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그냥 기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네. 측에서는 올스톱은 너무 이제 비용도 들고 다른 학생들 왜냐면 합격한 학생들 분명히 추려놨을 거거든요. 네. 그 학생들 피해는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합격생과 비합격생을 모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건 용납이 안 된다는 근데 이제 거죠. 수험생 쪽에서는 재시험 치러야 된다 이 주장인 네, 거죠. 맞습니다. 모두 다. 모두 다. 어차피 이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생명은 공정성이니까 네. 공정성이 그러니까 해쳐졌기 때문에 모두 다 재시험을 치러야 네. 된다. 근데 연세대는 그건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학부모 18명이고 네.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제로 추정되는 것이 유출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문제고 또 다른 큰 문제는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4-2 문항에 문제는 원래 B로 적혀야 하는데 이게 A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예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총 큰 문제가 6문제가 나와요. 네. 6문제고 100점이고 4-2면 뒷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면 항상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시간에 촉박하면 뒷 문제 못 푸는데 4-2면 후반부에 가서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푸는데 B가 A로 표기가 돼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 이렇게 중요한 입시 문제가 틀릴 수가 없는데 라면서 이제 혼란에 빠져서 그때부터 심할 경우에 멘탈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막혀서 뒷문제로 못 넘어가는 거죠. 시간은 다가오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거를 시험 종료 30분 전에 수정 사항을 공지를 하고 그러면서 20분을 더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 거죠. 이때 이미 학생들의 집중력과 그 멘탈이 무너져서 뒷부분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근데 입장 바꿔서 이제 이 고시장이 없었던 네. 다른 수험생. 네. 근데 내가 되게 잘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재시험 보자 그러면 또 그 학생들이 반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것도 큰 문제인 제가 거죠.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앞뒤로 시험지에 앞뒤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뒷장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시험지가 만들어지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앞장에. 그러니까 이게 끝난 줄 알고 뒷장을 안 푼 학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 근데 제가 그때 몇 개 찍은 게 잘 맞아가지고 90점대가 나왔어요. 와, 100점 만점에. 네, 근데 제 시험 봤는데 80점대가 나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이었죠. 반영되는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제 시험까지 봤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해야 따라야 되는 줄 알고 그치. 말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그 억울함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2018년에도 무슨 출제 오류 사태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출제 오류 사태는 상당히 좀 많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때는 또 전원 동점 처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수학 문제 오류였었는데 전원 동점 처리를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함수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말씀 주신 다른 대학도 이런 문제 오류를 동점 처리를 한 전례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내 다른 대학도. 근데 지금 아까 작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배점도 일단 좀 컸고 거기서 막혀가지고 다른 문제 이 여파가 상당히 클 수 있어서 단순한 단답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절차도 문제가 있었는데 시험지를 미리 배포하고 그게 유출이 되고 이런 문제 자체의 오류 때문에라도 이거는 완전 재시험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아니, 교육계에서도 나오는 것 이건 같습니다.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제 가운데 한 문제에 대해서 없는 걸로 치면 최소한의 어떤 공평성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논술 시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요즘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이 대입 전형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거든요. 네. 복잡하고 지금 연대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첨예한 이슈이고 중요한 문제가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주요 대학들 중에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꽤 많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점 점수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논술을 잘 쳐도 뭐 중앙대나 성균관대 이런 경우에는 수능을 몇 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연대는 논술만 잘 보면 100%예요. 100% 논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정시보다는 수시. 네. 그래 나는 학생이 논술에 있죠. 올인하겠다. 이런 네. 전략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그러니까. 전형은. 네. 정말 여기에만 나 올인하겠다. 나 연대 가고 싶은데 이 전형 중에 내신, 수능 필요 없고 논술만 정말 잘 보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수학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치대 이런 쪽도 의대도 이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100대 몇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걸 너무 잘했고 왜냐면 또 수학은 답이 있잖아요. 나와서 맞춰봤는데 내가 거의 합격선이다. 그렇지. 근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대학층에서 우려하는 거는 다른 수험생들 이야기라는 게 다른 수험생들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국민 스포츠를 치는데 누군가가 파토를 내봐요. 네. 화나지. 국민 스포츠. 근데 이제 연세대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효율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험을 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교직원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0,0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러 학교에 오면 일단 통제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인력이 어마어마하고요. 주변에 교통 통제 협력도 받아야 되고요. 그 감독관도 그렇고 문제 출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을 100명으로 많이 잡아서 100명 정도라고 잡으면 나머지 9,5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건 그냥 뭉개고 간다. 엄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얘기를 있는 하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은 그건 학교 측 얘기고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아이들. 학교 측 비용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제일 있겠어요? 큰 거는 그러니까 논술 특성상 같은 문제를 두 번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그러면 문제네요.
그러니까 시험에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고. 운도 작용하지만 네. 1차 시험을 굉장히 잘 본 학생이 어떤 그러니까. 경우에는 2차 시험을 굉장히 못 봐서 2차 시험만 적용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소송될 수 있죠. 그렇죠. 또 소송될 그렇다고 수 해서 1, 2차 시험을 합계 평균을 내서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응시 전형에 예고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또 소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소송을 또 감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대 측에서는 이걸 자꾸 이제 버티면서 그러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이 연세대의 지금 행정 당국 최고 책임자라면 아 연세대 쪽입니까? 학생 쪽이 아니라? 아니 어려운 질문 아니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결정권자는 연대니까. 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먼저 시험지를 나눠줬을 때 그냥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1시간 동안 학생들을 어디 못 가게끔 일단은 이제 양해를 구해서 앉혀놓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일단 1차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실수가 지금 중첩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제가 연대 입장이라면 실제 연대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재시험을 보는 것이 그나마 그게 네. 제일 깔끔한 수다. 제일 깔끔한 수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이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고사장에서 잘 봤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 방밖에 없다. 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법원 결정이 났을 때 어머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났지? 이게 왜냐면 너무 대규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완전히 사실상 학교 입장에서 원점으로 돌리라는 건데 좀 들여다봤더니 이거 좀 학생들 입장에선 전혀 수용 불가겠구나. 학교 측의 이런 대응이.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내셌던 게 그럼 정시에서 뽑아줄게요. 결혼은. 근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 전형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 재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지금 또 항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재시험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분 똑같이 최 작가님은? 전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입학 총 담당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튼 이 관련자들은 다 책임을 물고 거기에 응당한 인사 조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대학 평판이 상당히 떨어지더라도 2차 시험을 치러서 결국은 1차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 그다음 2차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던 학생을 현실적으로 모두 선발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볼 예를 거예요. 들어서 입학 정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정부 입학 정원을 그건 교육부 허가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예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수험생들을 설득을 해야겠죠. 대신 이렇게 된다면 대학 평판도는 상당히 떨어지겠죠. 신뢰도도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니 학교 측하고 수험생 측의 입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해결 좀 못 참는 거잖아요. 못 찾고 있죠. 사실 이럴 때는 교육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논술 전형이잖아요. 정시는 뭐 이제 고등교육법 이래가지고 뭐 훈령이다 고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게 비교적 촘촘하게 규정으로 나와 있대요. 근데 논술은 대학에 대단히 자율권을 많이 줘서 교육부가 아예 우리랑은 좀 무관한 여기에선 좀 한 발 떨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논술도 어쨌든 뭐 정시 논술 크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 임하는 절차니까 이건 최소한의 규정은 교육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는 뭔가 조정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팔짱 끼고 있고 그냥 맡겨도 되는 것은 또 그 미주알 고주알 잃어버리면 이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원칙 자체가 논술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뭐 진행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걸로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참견을 하려고 해도 법령이 근거가 부족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하긴 행정은 또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에서 해야 되니까 권한이 없이 나선다. 그럼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늘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도 학교에서 진행하기엔 굉장히 크기가 큰 문제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일단 연세대는 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높은 자세로 약간 지금까지는.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어차피 입학 문제는 지나가고 내년도 또 입학이 돌아오면 어차피 이거는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그 시험 감독관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학생들을 지금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출한.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다른 학교 교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아무튼 네. 입시라고 하는 게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논술 일정이 남아있는 대학교들이 있어서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감독관 이 교육이 엄청 철저해지고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 등에 힘입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힙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나 마을, 학교 등에 조성된 우리 동네의 정보 사랑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립 작은 도서관 폐관 소식은 동두천시에서 최근 들려왔습니다. 올해만 3곳이 사라졌고 내년에도 1곳이 더 사라질 예정입니다. 동두천에 이어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도서관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최근 구립 작은 도서관 9곳을 전부 없애려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폐관의 주요 이유로는 이용자 감소와 시설 노후화를 꼽고요. 폐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네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독서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을 꼽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폐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얘기를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갑시다.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간지나는가 뭐 요쯤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까? 네. 책 읽는 나의 모습 너무 멋져.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영이 원서? 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유행이고 열풍이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나만의 차별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희소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건데 책 읽는 게 희소하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책을 안 읽는데 이 시대에 나는 책을 읽는 존재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라 심지어 고전 소설, 고전 소설도 두꺼운 것. 그러니까 안 읽지만 그중에 힘든 것을 읽는 내 존재가 페이지가 넘어가야지. 페이지가. 그렇죠. 내 존재가 독특하다. 그 종이책으로 읽어야죠. 이게 왜 독특하냐면 굉장히 그 고전 소설은 두껍잖아요. 사실 폭넓게 보면 삶에 도움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처세술이라든지 경제서라든지 뭐 자기개발서가 도움이 되는데 뭔가 삶의 실질적인 도움과 동떨어진 것에 몰두하는 내 자신이 쿨하고 굉장히 비세속적이고 뭔가 초탈한 존재인 것 같고 정서적 사치감 같은 게 좀 동시에 들겠네요. 굉장히 낭만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양인.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보여주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포즈만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 타면 요즘 책 보는 사람들이 진짜 희귀해요. 다 휴대전화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되게 책을 읽는 분들이 가끔 있으면 저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무슨 책을 읽어? 그래서 되게 뭐 힙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이 사람 좀 뭐가 있어 보인다. 포스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게 약간 수준 낮은 비유일 수 있지만 방귀가 잦으면 결국 화장실 간다고. 아니 거상하게 책 얘기하고 있는데 방귀가 이렇게 흉내내고 하다 보면 한 번쯤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독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나쁘게 안 보는데요. 원래 인간한테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뭐 고가의 명품으로 인정 욕구를 받아서 뭐 카푸어 아니면 뭐 명품 백푸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간이 거세할 수 없는 인정 욕구를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저는 오히려
건전한 욕구 해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저기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사용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럼 이것도 일시적인 어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더 주목되긴 했지만 네. 사실 그 전에도 텍스트 힙이라는 얘기는 있었고 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X로 바뀌었지만 그 뭐 특정 SNS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트위터 시절에 뉴요커들이 지하철에서 독서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Reading is sexy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랬어요? 이게 트위터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으로 퍼지면서 미국, 유럽, 심지어는 한국으로 확산된 게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생각이 날까? Reading is sexy라는 티셔츠를 입기도 했었고 저는 당연히 이 텍스트 힙이 영구적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 그 이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문화는 하나의 소소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러닝 크루 이야기했을 때 관련된 문제들이 좀 속출하고 있다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러닝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날씨 추워지자마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러닝 인구는 분명 늘어났어요. 네, 빠져나갈 사람들 나가고 러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책에 관심을 이 트렌드라고 해서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이 분명 허수는 끼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거품이 빠지고 나면 책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선 중에 모토가 삐딱선이긴 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건 아닌 게 과거에 지하철에서 신문 보고 책 보는 분이 그런 거 진짜 많았죠.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눈치껏 찾아봐도 없잖아요. 근데 다 그거를 스마트폰이죠. 네. 책을 안 본다가 아니라 네. 책을 보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접하는 매체가 종이책에서 핸드폰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책에 많은 정보의 양을 효율적으로 넣기 어려운 매체입니다. 이북 리더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 이야기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에서 소설책을 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웹소설로 넘어갔어요. 근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핸드폰 크기에 맞게끔 문장이 짧고 행가리가 많이 되어 있고 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풍부한 묘사,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긴 문장이 필요하고 단락도 길어질 필요가 있는데 웹 기반의 텍스트는 그것이 다 압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가 아닌데 압축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서하는 행위는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독서 행위의 변화로 인해서 그 독서로부터 얻는 정보의 양과 지식의 깊이가 얕아진다면 그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작은 도서관 얘기예요.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다시 늘어났다. 근데 작은 도서관이 폐관이 된다. 이건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작은 도서관이라는 용어도 저도 요번에 요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좀 생소할 거예요. 도서관법이 있습니다. 도서관법이 공공도서관은 뭐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놓은 법인데 거기 사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의 정의가 나와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작은 도서관이 이제 좀 인기를 끌어서 2012년에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나왔어요. 이게 제정이 됐고 이 작은 도서관의 목적이 뭐냐? 국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즘 고등학교 저도 강의 나가는데 고등학교 가면 웬만한 학교에 학교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 단지에 가면 요즘 또 많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있어요. 이것도 작은 도서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법규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예전 뉴스를 봤는데 강원도 그 지방 뉴스였어요.
10년 동안 80곳 이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예. 근데 아까 오디오에서도 뭐 동두천시, 고양시 이러는데 이 오디오에 나왔던 지자체 중에 한 곳에 저희가 저희 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이거 유사한데 출판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었는데 지자체장이 바뀌고서는 완전 그걸 지원을 삭감하고 나가라고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절차 위법이고 해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원점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또 어느 지자체장의 지향성, 방향성에 따라서도 대단히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대여하는 사람 자체가 감소했다고 해서 이용률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강원도 뉴스를 봤을 때도 왜 그러면 활성화되지 않았냐, 왜 약간 외면을 받게 됐냐. 그러니까 책만 빌려주고 이제 빌려받고 이런 곳으로만 기능을 했기 때문인데 주차 시설 이런 제반 시설이 좀 부족하고 접근성이 다른 활동이 떨어진다?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도서관 이용할 때 작은 도서관이랑 연계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에만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만화책, 그래픽 노블. 그러면 제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인데 책을 갖다 주세요. 이걸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저는 유용하게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작은 도서관은 정말 오랫동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도서관이 좀 많이 생길 때 우후죽순처럼 좀 많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운영이 잘 안 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관리만 잘 됐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책은 가독성이 좋아가지고 그림이 많고 금방 읽기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책을 한번 빌리면 6권, 7권씩 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만 되면 가서 책을 많이 빌리고 아이들도 좋아할 텐데 새 책 구입도 거의 안 하고 관리하는 인원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몇 달 전에 이제 뭐 하나를 막 이제 파다가 책을 찾았는데 이미 절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중고 서점이 있잖아요. 중고 서점도 온라인에서 다 뒤졌는데 없어요. 중고 서점에서도 안 팔아. 그런 경우 도서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서관에서 빌려봤거든요. 너무 유용하네요. 그러니까 이 요즘 또 이 책값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출판이 입장에서도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아무튼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빌려보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문화거든요. 근데 매개가 되는 게 사실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운영상의 그 미비점들은 개선해 나가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줄이려고 하는 지자체의 논거 중에 하나가 도서 대여 건수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폐관한다. 그런데 저는 도서 대여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도서관을 폐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이게 인기에 의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시민이 스스로 지적 성장을 이뤄내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생산적인 의견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에요. 예컨대 말하자면 나무 그늘에 와서 쉬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나무를 베거나 공원을 없애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숲이나 공원의 나무가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요컨대 도서관은 시민이 지적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인기 여부나 이용 빈도율로 폐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걸로 인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홍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변에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을 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책 그러니까 빌리는 게 그러니까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정말 친한 친구가 독서 지도사인데 이런 작은 도서관을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책 읽자고 SNS 같은 걸 홍보하고 그러면 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책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먼저 왜냐하면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수요는 분명히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혼자 읽고 이러면 지루하고 완독이 안 되고 하지만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분은 좀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가서면 좀 충분히 이걸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금 고양시가 작은 도서관이 많이 없어지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는 지인분이 또 이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셔서 전화로 좀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 결국은 세수 부족이 원인이더라고요. 세수가 적으면 지자체장의 경향성이 더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자체장으로서 본인의 색깔은 내야 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단기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부터 일단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체계 도시로 불릴 만큼 도서관이 많았었는데 옆에 파주시에 뺏겼어요. 그 출판 단지가 거의 조성이 되고 파주시는 계속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체계 도시 타이틀을 파주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아무리 해봐도 이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들지만 티가 안 나는 이런 작은 도서관 사업 같은 것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자체장의 그냥 그 좋게 표현해서 단독 결정, 독선적 결정 이런 게 많이 경향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세수 문제라고는 세수 펑크 때문에 또 지방 자치단체가 가는 돈이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죠. 왜냐면 56조 펑크가 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선별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자체장은 이제 단기 성과에도 당연하지만 좀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도서관, 독서문화 이런 건 뒷전으로 가는 그런 인상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판인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이 갖고 있는 공공적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출판문화진흥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도서관에서 신간이 나오니까 그걸 많이 사줘요. 많이 사주기 때문에 어떤 아주 그 기본적인 부수 이런 것들을 공공 도서관에서 이제 그 소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판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윤활유 기능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물론 좀 그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기증을 부탁한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약간 깝깝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작은 도서관을 폐관을 해버린다면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게 폐관 처리가 되면 그 책들은 다 어디로 가나 또 고민이 돼서 저는 찾아봤더니 그게 다시 이제 중고서적으로 판매를 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지자체 재산이고 세금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폐기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양소도 있고 오래된 구하기 힘든 책들도 많이 있는데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데 기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 대학교 때도 진짜 중고 서점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학교 앞에도 있고 그랬어요. 진짜 중고 서점 많아갖고 중고 서점 가서 책도 많이 사고. 근데 부산에도 유명한 중고 서점 거리가 있는데 있죠. 이제 그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고 하는데 뭔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 분위기 자체가 흐름 자체가 작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당연히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저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의 논리는 이거잖아요. 큰 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빌려라. 거기 책도 많고 당연히 큰 도서관은 보유 장소가 많아서 좋고 작은 도서관은 집에서 가까워서 보유한 책을 구경하면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책을 거기서 읽거나 빌리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또 독서 공동체 모임을 하기에도 좋은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그 사회가 이성적인 숙고 공동체가 된다는 건데 이걸 왜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견인 게 도서관이 말 그대로 책 읽는 공간으로만 설정하는 그 아주 좁은 시야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도서관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의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요즘 도서관 가면 1층에 작은 도서관도 같이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거든요. 지적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도서관 가보면 강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작가가 오기도 하고 또 큰 도서관의 1층에 가보면 약간 취약계층이나 노령층께서 와서 책과 함께 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한 삶에 도서관이 큰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거죠.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읽고 책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건데 1차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부는 도서관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 전부 삭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노벨 문학상 작가를 배출한 국가의 현실이냐 이런 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의 도서 관련 예산을 이제 많이 죄다 깎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일단 북토크 등도 원래 정부가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역 서점, 작은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한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게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11억 원이었어요. 2024년도. 근데 전부 삭감됐고 우수도서 보급하는 문학나눔, 세종도서 이 예산 통합을 시켜서 20억 원이 또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동네 도서관이 없는데 차에 책을 싣고 다녀서 아이들 책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그것도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 그렇죠. 전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있었거든요. 그 얘기니까요. 저 어릴 때는 진짜로 그 전집을 팔러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맞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네. 응?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교실로 적극적이시네. 근데 이동도서관 이런 책 읽기 지원하는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사업 58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 꿈 중에 하나가 독립서점 차리는 게 꿈인데. 그 꿈 가지신 분들 좀 많으시죠. 독립서점 차리고 거기서 출판사까지 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그렇죠. 위축되는 거죠. 네.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동식 도서관, 지금은 구립도서관, 그리고 사랑방 이 역할을 한다고 지적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했던 그 작은 도서관에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싶은 걸 다 사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너무 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읽자마자 사서 보면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내 안에 축적되는 걸 제3자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허투루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이용자가 삭감했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 토대를 굉장히 허술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살롱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살롱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카페 문화로 이어졌고 살롱에서 새롭게 등장한 그때 당시에 이제 중산층 시민들인 부르주아지들이 지적인 담론을 형성하면서 시민 계급 의식이 생겼고 그게 나중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파리지앵들은 아직도 카페를 굉장히 카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네 책방과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적 담론 생산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하고 발전적으로 수정하고 형성하는 공간이 도서관과 책방인데 이렇게 이제 책 읽는 시민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좀 더 수준 높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정부와 지자체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과 담론 생성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방향이 아니라 퇴보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회의도 가질 거예요. 오히려 시민의 수준을 떨어뜨리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그건 저는 음모론까지 가십니까? 음모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1차적으로 보지 않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멀게 보면 결국은 더 나은 훌륭한 시민들이 양성돼서 더 훌륭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집은 인천이었고요. 학교는 저 서울 동점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를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했는데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지하철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책 빌려주는. 거기서 책을 하나 빌려가지고 가져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반납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주간지 그 월요일 날 나오는 주간지, 화요일 날 나오는 주간지 이렇게 있었어요. 영화 잡지 유명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잡지도 보고 그러면서 1시간 반을 이렇게 봤는데 오며 가며 하루에 3시간이죠. 저는 그때 쌓은 자양분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둘째치고 금서 목록이라 만들지 마라.
공감합니다. 네, 맞네요. 이런 말씀까지 네.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